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군입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졌었죠. 지방직 7급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총평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나 이제 7급이나 9급,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그렇다시피 익숙한 주제들을 조금은 낯설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보통 되죠. 이번 시험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이 20문제에 해당되는 각각의 주제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그런 행정학의 전통적인 주제들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주제들을 이제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지는 분명히 조금 낯선 방식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행정학의 주요 주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이거든요. 익숙한 방식으로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확히 테스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익숙한 주제를 조금은 낯선 방식으로 묻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와 지식의 정도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주 전형적인 시험 출제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공부 방식도 당연히 아주 전형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논리적인 이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차례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암기를 하는 이 학습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의 출제 시험들은 이런 논리적인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두세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같은 경우에 중정도로 해당이 되고요. 합격 점수는 90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의 이제 통계치들을 보고 각각의 문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영역은 행정학의 6가지 파트들이 이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사실 이 시험마다 조금씩 출제 영역의 빈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바로 인사 영역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사이에서 출제가 되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인사 영역이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인사 영역의 고빈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출제 경향은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나 그랬죠. 뭐 정책이 갑자기 튀기도 하고 조직이 갑자기 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행정학의 6가지 파트가 언제나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6가지 파트를 역설적으로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과 하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이제 7급 시험 치고는 출제 포인트, 기존에 출제됐던 출제 포인트들이 그대로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빨리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이런 쉬운 난이도의 그런 문제들도 몇몇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체감 난이도가 저번 국가직 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하지만 상급의 문제들도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자, 우리가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거죠. 저도 이제 여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저번 이제 해설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행정학의 핵심 개념과 주제들을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훈련하기 위함이거든요.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의 행정학적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구사를 하죠. 그게 바로 묻는 방식이 됩니다.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라이벌 개념끼리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개념들의 논리적인 흐름도를 좀 어그러뜨려 놓는다든지 아니면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출제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이 질문의 방식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해설 강의를 듣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또 핵심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지점들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각각의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탈신공공 관리라는 그런 주제가 나왔죠. 사실 우리가 신공공 관리는 행정학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파트입니다만 탈신공공 관리라는 것은 약간 주변부의 개념으로 다루게 되죠. 자, 어쨌든 이 탈신공공 관리하고 신공공 관리 간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적절히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탈신공공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음과 동시에 요 탈신공공 관리하고요. 탈NPM이죠. 탈신공공 관리하고 기존의 신공공 관리론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론들은 그런 겁니다. 이론으로부터 이론들이 파생이 되어 가는 거죠. 보완을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이유에서 이론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론 간의 관계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묻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선지 중에 한 가지는 탈신공공 관리가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신공공 관리에 해당하는 그런 선지가 하나가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캐치를 하고 선지를 읽어나가면 정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실 거예요. 자,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성과보다는 공공 책임성을 중시한다. 자, 성과는 신공공 관리의 특성이죠. 자, 이것을 비판하면서 다시금 공공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 탈신공공 관리가 되고요. 2번 선지 보시면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래요. 자, 경쟁과 분권화라는 것은 NPM, 그러니까 신공공관리의 시그니처 키워드가 되겠죠. 자, 3번 선지도 볼게요. 자, 구조적 통합을 통해서 분절화를 축소한다. 그리고 조정을 증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하고 3번 선지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모순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는 신공공 관리고 하나는 탈신공공 관리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경쟁과 분권화를 신공공 관리에서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탈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이런 분절화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명백하게 2번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선지도 한번 볼게요. 자, 요 통정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통정부도 분절화를 축소한다라는 것으로부터 파생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명백히 보시다시피 자, 이론과 이론 간의 비교를 묻고 있죠. 결국 이 비교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유는 탈신공공 관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함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아주 바람직한 개념의 이제 측정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개념에 대한 이제 지식을 묻는 문제들은 좀 옛날 문제들이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실패라든지 정부 실패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 옛날의 시험 문제 같은 경우라면 그냥 키워드들을 몇 개 주고 관련된 개념을 뽑아보라는 그런 출제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이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옛날 스타일이에요. 세련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새는 이렇게 어떤 사례를 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기를 읽어볼게요. 자,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했고요. 자, 그런데 오히려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자, 정부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정부 실패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바로 파생적 외부 효과와 관련된 논리적인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히려 정부가 했던 그런 규제 정책 같은 것들이 역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이 4번에 나와 있는 파생적 외부 효과에 해당되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파생적 외부 효과는요, 우리가 규제 시간에 배우는 규제의 역설 있죠? 이 규제의 역설하고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고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좀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는 파생적 외부 효과가 나왔습니다만 다음 시험에서는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결국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학습 방법은 각각의 개념들을 단순하게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이제 다른 개념에 대한 사례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결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령 문제죠. 법령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법이라는 것은 사실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현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이 법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될 만한 매뉴얼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공무원 연금이나 공무원 보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일단 볼게요. 자,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건데 1번 선지 보시면 자,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 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라는 것은요. 아주 상식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 근간한 그런 업무 매뉴얼인데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원칙이 되죠. 바로 원칙이 되고요. 원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원칙에다가 예외적인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도 같이 두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 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필요한 그런 두 가지 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1번 선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이 된대요. 사실 우리가 뭐 이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당연히 다룹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읽으셨을 때 조금 비합리적이고 이상하다라는 그런 직감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봉급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와 있지만 직종별 구분이 없이 어떻게 하나의 봉급표를 작성을 할 수 있겠어요. 일반직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군인분들도 공무원이고 그리고 뭐 경찰이나 소방분들도 공무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공무원이지만 각각의 하는 일들이 다르죠. 하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것은 조금씩은 다른 봉급 체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식에 근거한 내용들이 법령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보수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봉급표가 아니라 11개의 봉급표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개라는 숫자를 모르셔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봉급표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행정학은 물론 지식의 측면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상식들 있죠. 사회 상규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학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직관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행정학의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 이 원칙과 예외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선지들이 되는 거죠. 자,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는 공무원은 우리가 이제 인사 시간에 배우지만 여기 있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라는 건 독특하죠. 왜냐면은 이 직무급이라는 거, 일의 골람성과 책임도에 따라서 봉급을 좀 다르게 주는 요 직무급의 성격이 들어있고, 그리고 전년도의 성과에 따라서 또 연봉 체계가 달라지는 성과급의 체계가 또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직무급이나 성과급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지 않겠어요? 자, 예전에는 뭐 연구직이나 지도직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외 조항이 바로 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분들이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요 직무급이나 성과급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종류의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한번 알아두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기억이 충분히 나시게 될 거고요.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외 조항들이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그런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군인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가 되죠. 이 공무원 연금법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만 다른 군인연금이 적용되는 이제 군인이라든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종류의 법률로 연금이 적용이 되게 되죠. 자, 이런 분들은 공무원 연금법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상식적인 도구다. 법을 공부할 때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원문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겁니다. 자,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퇴직급여에 이렇게 4종류의 종류가 있고, 자, 이건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살펴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재무행정의 영역이죠. 자,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도 특별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묻고 있는데 어떻게 묻고 있는지 좀 볼게요. 일단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죠.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국가 재정인 일반 회계와 조금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서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지가 2번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설치 근거라는 것은 결국 거두어들이는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세입 예산이 그런 얘기잖아요. 1년 동안에 거두어들이는 예산을 설치를 할 때 반드시 법률로서 설치를 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선지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3번 선지 보시면 이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 있죠. 이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정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되겠죠. 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는 그 자체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금과의 비교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 4번 선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4번 선지처럼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는 선지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는 선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내기가 조금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 특별회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가 되죠. 이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목적의 사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해져 있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같은 경우에는 항목 간에 바꾸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은 기존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죠. 자, 예산의 이용과 전용 같은 경우에는 요 선지가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이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회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따로 법률로 근거해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판단을 해내실 수 있으려면요. 이 시험장에서요.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제 평소의 학습 방법은 이 특별회계하고요. 그리고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해두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문제들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염두에 두시고 다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참고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게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 이제 진실험 설계 관련된 문제가 국가직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지방직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그런 출제 포인트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실험 설계라는 것은 결국 실험이잖아요. 네,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바로 이제 비실험이 되죠. 비실험이라는 것은 통제 집단이 없는 거잖아요. 통제 집단이 없어서 그냥 기존의 실험 집단만을 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과학성이 떨어지게 되죠. 비실험은 통제 집단이 없는 거고요. 자, 이 지점을 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실험이라는 것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모두 다 두는 거죠.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모두 다 두고 이 실험 집단의 수단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차이를 통해서 정책 수단이 정책 효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실험이라는 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바로 진실험과 준실험이고요. 가장 완벽한 실험이 진실험이라면 준실험은 조금은 부족한 실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준실험 같은 경우에는 동질성을 확보를 못하는 거죠. 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약간은 부족한 그런 실험의 어떤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질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단절적 시계열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귀 불연속 설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진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요, 요 비실험도 아니고 그리고 준실험도 아니죠. 그래서 이 선지들 중에 비실험에 해당되는 거, 준실험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진실험 설계에 해당되는 방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비교 포인트죠. 1번 선지 볼게요. 자,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준실험 설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자, 바로 요 2번이 통제 집단을 마련을 해서 정책 수단 전 그리고 정책 수단 후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진실험 설계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요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라는 것은 통제 집단이 설계가 되기는 하지만 동질성을 확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진실험이 아니라 준실험이 되게 되는 거고요. 4번에 있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라는 것은요. 집단이 하나잖아요. 여기 3번이나 2번에 나와 있는 통제 집단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실험 집단만이 있는 거고 이 실험 집단만을 사전 사후 비교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험이 아닌 비실험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실험 설계가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비실험과 준실험과의 비교 지점들을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출제위원들이 주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 정책 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이 권력관계 모형은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를 하죠. 이 다양한 이론들 간의 관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각의 이론들이 또
논리적인 이해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논리적인 흐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논리적인 흐름을 좀 꼬아놓는 그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죠. 자, 우리가 1번 선지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 부분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자, 우리 조합주의라는 것은 다원주의의 변형입니다. 국가도 존재하고요. 각각의 영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익 집단들 있죠. 이런 대표 이익 집단들이 국가와 함께 국가의 중요 결정들을 한다라는 모형이 바로 국가조합주의가 되는데, 이 국가조합주의라는 것은 조합주의 중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그게 바로 국가조합주의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익 집단들이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좀 더 자율적으로 결성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면 사회조합주의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계화시킨다면은 두 개념을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선지에 국가가 좀 더 주도권을 행사한다라고 보는 조합주의는 국가조합주의가 되고요. 3번처럼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 집단의 자발적인 시도, 이익 집단의 시도가 우선시되는 조합주의는 사회조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선지가 모두 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건데 2번 한번 볼게요. 자, 다원주의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민주화된 국가 그리고 다원화된 국가에서의 권력 모형이 되죠.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과 타협, 조정 이런 것들로부터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평등한 그런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면 이번 선지에서 그런 다원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성격과 좀 배치되는 좀 부정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보시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익 집단에 대한 통제, 자, 이런 키워드들은요, 사실 다원주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논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조합주의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더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번 선지는요, 다원주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확한 이해도를 묻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원주의의 핵심적인 설명은 4번 선지죠. 이익 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양한 어떤 이익 집단들이 각각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합쳐놓으면은 전반적으로는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보는 것이 다원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게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도 이 6번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7번 문제는 이제 정책 네트워크가 나오죠. 사실 이 정책 네트워크라는 것은요, 앞에서 살펴본 권력 모형과의 유기적인 연계성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존의 권력 모형 있죠. 우리가 6번 문제에서 살펴본 이 권력 모형. 이 권력 모형은 다원주의 아니면 엘리트주의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 참여자들의 권력 관계를 살펴봤는데 사실 국가 중심, 사회 중심 이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이익 집단들이라든지 시민들의 관계들을 반영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 모형을 좀 보완하면서 등장한 것이 하위 정부 모형이 되고 이 하위 정부 모형에서 좀 더 보완을 한 것이 바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되죠. 자, 이 흐름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하위 정부 모형에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하위 정부 모형을 부정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키워드가 바로 철의 삼각이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1번 선지 보시면요. 자, 철의 삼각 모형에서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 그리고 의회위원회가 연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하위 정부인데, 이 하위 정부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저렇게 이제 3명의 주체들이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으로 행동하고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쳐서 일종의 철밥통을 행사하고 형성한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 그런 부정적인 개념이 바로 철의 삼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선지 보시면은 요 하위 정부 모형이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의 의무를 제기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2번 선지는 결국은 요 하위 정부 모형과 철의 삼각 모형이 다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위 정부와 철의 삼각은 같은 개념이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캐치해내셨으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문장에서도 이 하위 정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어떤 표현이 있죠.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번 선지에서 보셨다시피 하위 정부 모형의 주체들은 딱 3명이에요. 딱 3명이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권력 모형에서 살펴본 그것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점, 철의 삼각 모형과의 어떤 그런 이제 다른 지점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문장하고 그리고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이 두 부분이 모두 다 틀린 그런 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네트워크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3번에 있는 정책 공동체 그리고 4번에 있는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시 이 참여자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비교 지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태까지 출제가 많이 되기도 했고요. 쉽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이 3번, 4번 선지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읽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랜만에 나온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가공무원법에 우리가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13개로 정리를 하게 되죠.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위배되는 행위인데 13개의 제가 의무 조항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 13개의 의무 조항들을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만 각각의 의무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1번 선지부터요. 자, 1번 선지 보시면 공무원 갑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했대요. 자, 1번 선지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의 의무는 바로 청렴 의무죠. 공무원은 청렴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도덕적인 조항도 되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설계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어떤 외부의 민간인으로부터 어떤 이제 뭐 증여라든지 뭐 향응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과 함께 이 소속 상관과의 관계도 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 바로 소속 상관에게 증여를 하는 것, 증여라는 게 재산을 주는 거잖아요. 소속 상관에게 이렇게 증여를 하고 또 소속 상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증여를 하는 이런 행위도 청렴의 의무하고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돼요. 자,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공무원은 외부로부터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소속 상관으로부터도 증여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청렴의 의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설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한 경우는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게 되는 거고요. 요 2, 3,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무원의 어떤 의무 규정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과 함께 예외적인 부분들도 조금 세밀하게 설계를 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2번 선지 보시면요. 공무원 을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직무를 겸하였대요. 자, 2번 선지는 영리하고 그리고 겸직을 못하도록 해놓는 영리 행위와 겸직을 못하도록 해놓은 요 금지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건데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 조항을 좀 두고 있는데 바로 이제 소속 상관의 허가가 있으면 겸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이제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잖아요. 수사기관이 보통은 공무원을 수사를 해야 되면은 이 공무원이 직장으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현행범일 때 바로 이제 잘못한 게 명백해서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일 때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아도 충분한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4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제 영해나 증여 같은 것들을 받을 때의 그런 이제 설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보통은 바로 받으면 안 돼요. 외국 정부로부터 어떤 표창을 받을 때도 바로 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를 해두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공무원의 의무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의무 조항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지향점을 주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국가재정법상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보기 전에 이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예산의 종류 중에 하나죠. 예산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산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 추가 경정 예산이 어떤 성질의 것이고 어떻게 그 체계화되어 있고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두 부분을 모두 다 활용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번 선지 볼게요. 자,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죠. 자, 왜냐하면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더해지는 그런 예산인 거죠. 결국은 원래 형성이 되어 있는 당초 예산인 본 예산하고요. 성질은 똑같습니다.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나중에 결산도 같이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야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이 된대요. 자, 2번 선지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비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하고 다른 예산을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이 안 됐을 때 활용되는 준예산이죠. 이 준예산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선지가 되고요. 3번 선지 보시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의 요건을 국가재정법에서 3가지로 명시를 해두고 있죠. 그 3가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전쟁이나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고 바로 두 번째가 요 4번에 나와 있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선지는 자연스럽게 틀리는 경우가 됩니다. 자,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요 추가 경정 예산의 논리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예산의 종류와 비교할 수 있는지, 자, 이것이 바로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10번 문제로 가보시죠. 자,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들인데요. 요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묶어서 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기억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기억.
피평정자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급별로 비율을 강제적으로 정해서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자, 강제적으로 상, 중, 하를 나누고 각각의 등급에 맞는 비율들을 배분해 놓은 거죠. 자, 요거는 강제 배분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강제 배분법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요 강제 선택법하고 비교하면서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는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가 헷갈릴 때는 용어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강제 배분법은 강제로 배분하는 거죠. 강제로 비율을 배분하는 거고요. 강제로 선택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의 항목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은 근무 성적 평정이니까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만약에 뭐 어떤 질문으로 어떤 공무원이 성실한가 또는 친절한가와 관련된 하나의 문장만을 고르라고 이렇게 어떤 근무 성적 평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강제 선택법이 되는 겁니다. 평정 대상자가 되는, 평가 대상자가 되는 그 공무원과 가장 유사한 문장을 하나만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강제 선택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 배분법과 강제 선택법은요, 사실 이름만 비슷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방식들이 됩니다. 자, 니은도 볼게요. 자,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한 시간을 계산해서 그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결국은 니은에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업무량 같은 것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에는 사실기록법이라고 해서 배우게 되죠. 요 사실기록법에 해당되는 것이 이 산출기록법과 주기적 검사법, 그리고 뭐 근태를 비교하는 방법, 근태기록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 산출기록법과 주기적 검사법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산출기록법이라는 것은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평정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산출 기록법이 되는 거고요. 이 2번이나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주기적 검사법 같은 경우에는 산출 기록법이 전체 평정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 기간 동안만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물을 평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디귿도 한번 보시죠.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 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 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사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행태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행태를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평정 방법이 있죠. 바로 이 디귿 선지에 나와 있는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하고 행태 관찰 척도법입니다. 사실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이 디귿에 있는 두 가지 개념이 가장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디귿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써볼게요. 자, 가장 이상적인 과업 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 수행 행태까지를 등급으로 구분을 했대요. 이 얘기는 뭘까요? 자, 등급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게요. 만약에 5등급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 1등급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봅시다. 자, 이 공무원의 어떤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행태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되는 거죠.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행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무표정한 상태라고 이렇게 행태 정도를 좀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디귿과 관련해서 우리가 평정을 해보자면요. 요 5에서 1등급에 해당되는 요 등급 중에 한 가지의 행태를 고르는 거죠. 한 가지의 행태를 골라서 그 근무 대상자의 평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가장 전형적인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이 돼요. 이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도표식 평정 척도법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중요 사건 기록법을
더해 놓은 것이 바로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이 행태 관찰 척도법이 되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아주 바람직한 행태 있죠. 이 아주 바람직한 행태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이 다양한 행태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면서도 표정은 무표정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지점들을 이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에서는 반영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호 배타성의 문제라는 건데요. 이 상호 배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호 배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행태 관찰 척도법이 되는 거예요. 이 행태 관찰 척도법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은 이 모든 행태들을 평가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안내의 정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5점의 척도로 나눠 놓고요. 무표정의 정도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평정을 할 수 있도록 점수를 나눠 놓습니다. 자, 그래서 평정자가 보기에 안내를 친절하게 한 빈도수를 여기에 표시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무표정한 정도의 빈도수도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이 행태 관찰 척도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행태의 빈도를 관찰한다는 지점이 주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주요 키워드들도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만 자, 이렇게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과 행태 관찰 척도법의 두 가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이해도가 없으면. 자, 이번 기회에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게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 평정 척도법 같은 경우에 헷갈리는 개념들을 묶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의 스타일이 계속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바람직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한 어떤 지식의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이런 좀 수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진실험 설계 등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인과관계에 대한 거죠. 어떤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정책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명확한 원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 정책 수단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이제 내적 타당성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폐수 정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해서 결국 오염 정도가 정책 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정책 수단이 정책 효과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용감한 어떤 교수님이 자,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의 상황들, 갑자기 발생한 어떤 불경기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많이 이제 비가 온 이런 이제 사건들 때문에 이 정책 효과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맞다면 결국 이 정책 수단이 아니라 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외부의 요인인 이 외부 사건 있죠. 외부 사건이 바로 이제 정책 수단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외부의 사건들이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이런 어떤 경우를 우리가 역사 요인이라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례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뽑아내셨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외부의 사건들이 발생해서 다른 정책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역사 요인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요인들도 마찬가지의 출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요인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키워드와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부패의 원인에 대한 문제가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행정학의 개념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좋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제 부패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덕적 접근 방법도 있고, 뭐 체제론적, 구조적, 아니면 뭐 이제 교환적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결국 용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정학의 용어들을 학자들이 규정을 할 때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용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용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의미를 추정해내는 그런 훈련들을 먼저 하시고 내용을 확인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용어가 시험에 나왔을 때에도 적응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패 원인에 대한 도덕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1번 선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 자질, 도덕적인 어떤 관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2번도 우리가 훈련을 좀 해보자면, 물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 등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안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죠. 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많은 영향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행사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 모호한 법 규정, 적절한 통제 장치 같은 것들이 없대요. 자, 결국은 법 규정 그리고 뭐 통제 장치와 같은 제도들이 부족해가지고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제도적 접근 방법이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그런 법규가 아니라 관습, 문화 이런 것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사회문화적 접근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구조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뭐 권력 문화적인 접근 방법, 교환적인 접근 방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행정 책임과 행정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행정 책임하고 행정 통제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묻는 방식인 출제 포인트는 결국 비교가 됩니다. 다양한 어떤 지점들에서 학자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행정통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전통적인 접근이에요. 전통적인 접근이고 두 번째는 현대적인 접근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사실 행정통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전통적인 통제는 외부 통제예요. 외부 통제고 이 외부 통제라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의 어떤 통제라기보다는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통제가 되는 거죠. 어떤 법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요구라든지 그리고 제도라든지 이런 이제 외부의 요소로부터 통제를 받는 자, 이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거고 현대적인 접근 방법은 반대가 되겠죠. 내부 통제의 성격을 갖는 거고요. 스스로의 어떤 윤리의식, 책임감 이런 것들로부터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통제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파이너가 되고 현대적인 접근 방법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프리드리히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맞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1번 보시면 파이너는 전통적 접근이었잖아요.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외부 통제고요. 근데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어떤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했대요. 적극적 이미지가 아니라 파이너는 소극적인 이미지예요. 외부 통제를 주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프리드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관점이죠. 내부 통제를 중시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완전히 반대로 서술이 되어 있죠. 책임,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을 중요시했는데 그거보다 외제적 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반대의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보시면요.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를 비교하고 있는데 윤리적 책임 의식의 내재화가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을 해내실 수 있겠죠. 윤리적 책임 의식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요인이 아니잖아요. 내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선지가 맞게 되는 겁니다.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를 비교하는 것은 통제, 행정 통제가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4번도 마찬가지의 비교 포인트를 묻고 있어요. 자, 옴부즈만 제도를 의회형,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권익위의 경우에는 행정부형이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14번 문제 이제 볼게요. 주인 대리인 관계라는 것이 단독으로 사실 많이 출제가 되는 주제는 아닌데 올해는 국가직 7급에도 나왔고 지금 이제 지방직 7급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 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이죠. 결국은 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주인 대리인 이론은 이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 주인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1번이나 2번 선지가 바로 그러한 지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인지적으로 한계가 있고 정보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3번 선지와 같이 이 대리인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발생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요. 이런 경우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상당 부분 시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리인이 상당히 많게 되면 이런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에서 기존에는 갑의 위치가 대리인이었다면 이제는 갑의 위치가 주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대리인 중에서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은 대리인에게 정보를 좀 제공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리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노출하는 이런 신호 발송의 행위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정보의 불균형이 시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주인 대리인 관계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의 논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요 15번 문제는 사실 가장 이번 시험에서 가장 쉬운 문제였죠. 이 문제는 1번 선지 읽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으셨어야 돼요. 이 매트릭스 조직은 언제나 시험에 출제되는 단골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매트릭스 조직이 나왔을 때 가장 또 많이 출제되는 키워드가 바로 1번 선지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 구조하고 수평적 조직 구조를 합쳤기 때문에 매트릭스 조직 구조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수직적 구조의 상관, 수평적 구조의 상관 모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이중 명령 체계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전적인 조직 설계의 원칙인 이 명령 통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직이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 돼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워낙 많이 출제가 됐었고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빨리 맞추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나머지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네트워크 조직 일반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뽑고 있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사례처럼 이렇게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7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3개로 제가 표시를 하겠지만 7개의 시군이 모여가지고 지리산권과 관련된 관광 개발을 좀 전담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일반 선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어떤 이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할 수 있는 단독 법인이 됩니다. 자, 일종의 하나의 이제 단독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이제 의기투합을 하는 것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위기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설립뿐만 아니라 규약 변경, 해산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설립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목적을 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 등등에 이르렀을 때 이 조합이 해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해산 과정에서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런 재산을 나누는 그런 상황은 재산이라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그런 부분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이 터치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재산을 처분할 때요. 처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터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하고요.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성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작업은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개념을 학습을 할 때부터 차곡차곡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오랜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쉽게 출제가 된 감도 있습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은 행정학의 그런 주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는 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주제의 어떤 어려움에 비해서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렸던 그런 지점이 되죠. 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할 때 결국은 요 모더니즘과의 비교예요. 기존의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지점에서 다른지 이 부분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4가지 키워드 있잖아요. 첫 번째 상상, 두 번째 해체, 세 번째 영역 해체, 네 번째 이제 타자성이죠. 이 4가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지점이 여기 문제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선지 보시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아까 전에 설명드린 타자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객체로 인식을 하는 것은 모더니즘의 경우거든요. 다른 사람을 객체로 인식한다라는 것은 나를 주체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체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주장들을 모두 배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하면서 객체가 아닌 타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도덕적인 다른 가치관들을 가진 타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것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번 선지가 명확한 정답이 되죠. 자,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특성이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상, 탈영역화, 그리고 이런 설화의 해체, 탈영역화가 이제 그 영역 해체를 말하죠. 자, 이런 지점들 네 가지 키워드가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이 문제가 굉장히 잘 설계된 그런 문제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우리가 법령에서 우리 계속 얘기를 한 것과 같이 결국은 이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설계,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지 당황하는지 이 부분이 갈릴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요 예산의 어떤 과정을 얘기할 때 특히 요 심의의 과정이죠. 요 심의의 과정을 조금 살펴보자면 정부가 상임위에 의회에 제출하지만 결국 상임위의 평가를 먼저 심의를 먼저 받게 되죠. 그리고 예결위를 거치게 됩니다. 예결위 이후에 이제 본회의가 나오게 되기는 하지만요. 본회의는 형식적인 절차고요. 자, 근데 정부가 제출한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삭감하는 거예요. 삭감하는 거죠.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증액할 수도 있죠. 증액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삭감을 해요. 정부가 예산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삭감을 하게 되는 것이 국회의 사실 가장 본질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 때는요,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데 증액을 할 때가 문제가 돼요. 국회 차원에서 증액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 국회의원들이 정부 좋으라고 증액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요. 정부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업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지점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임위 다음에 예결위가 또 절차가 있잖아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것을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삭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한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을 할 때는요, 동의가 필요 없어요.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증액할 경우에는 이 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증액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의원의 사익을 추구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전의 주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선지 보시면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경우에 이 삭감한 경우를 증액할 때 예결위에서 증액할 때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런 논리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반대로 써 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신다기보다는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해를 해두신 다음에 반복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제 암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은 예결위의 어떤 중요한 지점들을 또 서술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결국 신제도주의의 세 가지 분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1번 선지 보시면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배태성은 산모가 아이를 이제 배태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사회에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라든지 개인은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배태성이 됩니다. 자, 배태성 정확한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관련해서 동형화라는 중요한 또 개념이 나오는데 배태성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동형화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규범적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 그리고 모방적 동형화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교는 우리가 이미 국가직 9급에서 예전에 출제가 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고 계셨었어야 되는데 혹시 모르셨다고 하시더라도 2번 선지 보시면요.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대요. 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비교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규범적 동형화라는 것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자면 전문가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규범적 동형화가 되고요. 강압적 동형화는 외부의 어떤 강압적인 상황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고 모방적 동형화는 이런 어떤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을 할 때 외부의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방하는 것이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될 때 자,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 모방적 동형화가 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특히 이번 선지에서 나온 출제 포인트처럼요. 세 가지 신제도주의를 비교할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또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요. 이게 신유형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자, 이 문제는 사실 행정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7급 수험생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이제 PSAT 있잖아요. 이 PSAT의 상황 판단 문제의 형식이에요. 이게 상황 판단 문제라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능력을 체크하는 그런 시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7급 분들은 이 상황 판단과 관련된 훈련을 충분히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출제해 본 이유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출제위원 측면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의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정도의 시사점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뭐 국고보조금 있죠? 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식의 측면보다는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보조금의 배경 지식을 약간만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셨어야 되고 그런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하나하나 판단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면 이 어떤 이제 서술의 방식은 결국 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요. 이 정도의 금액을 쓰려고 하는데 국비 30, 지방비 70을 들여서 한대요. 자, 근데 A씨에는 원래 국고 보조금을 56억을 주려고 했는데 A씨가 안 받겠다라고 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1번 선지부터 보시면요. 만약에 A씨가 이 보조금을 그대로 이제 받기로 했다면 A씨가 받게 되는 국고 보조금은 56억이 맞죠? 국고 보조금은 56억이 맞는데 그 국고 보조금과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돼요. 국고 보조금은 A씨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씨가 부담하는 비용은 56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준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번 선지는 사실 이건 행정학의 그런 개념이 등장한 건 아니죠. 7급 분들은 경제학을 공부를 하시니까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으셨겠습니다만 9급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같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 선지 보시면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보조금, 국가보조금, 국고보조금 등등의 보조금의 일반적인 그런 효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외부 효과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런 얘기겠죠. 자, 만약에 인접해 있는 A 지역하고 B 지역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A 지역에
이렇게 공장을 지었어요. A가. A 지역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매연이 막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칩시다. 자, 이건 부정적 외부 효과잖아요. A 자치단체가 의도치 않게 B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겠죠. 보조금을 지급해서 외부 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보조금이라는 재정적인 목적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지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선지가 아니에요. 자, 일반 정액 보조금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퍼센트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비율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정률 보조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 20번 문제는요, 신유형에 해당이 되지만 7급 수험생분들은 여러 번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이고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행정학뿐만 아니라 행정법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0개의 문제를 모두 다 분석하고 살펴봤는데요. 7급 수험생분들뿐만 아니라 9급 수험생분들도요. 이 인사혁신처의 7급 문제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묻고 있는지 여러분의 지식과 응용 능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떻게 출제위원들이 출제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지 충분히 훈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 도구가 되니까 충분히 학습을 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